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 소개를 할 링키플러스 대표 최민희입니다.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시행하는 민간 자격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딩하면은 불과 저희가 몇 년 전만 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실제 제가 수업을 하면 코딩이 뭔데 수업을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었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는 코딩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고요. 코딩을 해야 될 것 같아. 코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라고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셨습니다. 자, 그만큼 이 코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요. 배우고 싶어하는 성인분들 뿐만이 아니라 학생분들에 걸쳐서 다양한 나이대로 코딩을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다는 걸 제가 현장에서 체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코딩을 그러면 교육 현장에서도 실제 많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 활발히 지금 학교나 이런 교육 현장에서 많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보교과서에 34차시 이상 꼭 수업을 코딩, 소프트웨어 수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이후에 17차시 이상 실과 시간에 코딩 수업을 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점점 더 전체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5, 6학년 이상만 이 코딩에 대한 소프트웨어 코딩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현장에서 학교나 많은 곳에서 저학년부터, 그러니까 전학년을 다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컴퓨터를 만져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일 경우에는 언플러그드 코딩이라고 해서 컴퓨터 없이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적인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수업을 사실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유치원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나이 연령대가 유치원에서도 컴퓨터 없이 어떤 교구나 아니면은 코딩을 언플러그드를 통해서 컴퓨팅적인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한 수업들을 많이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들이 많아지고 수업도 많아지면서 당연히 지금 이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코딩 자격이 3급, 2급, 1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일 경우에는 그럼 자격증을 못 따고 성인만 딸 수 있는 자격증이냐라고 또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저학년은 3급의 정도의 난이도면 충분히 시험을 볼 수 있고요. 실제 저학년 학생들이 3급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코딩 자격이 3급, 2급, 1급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코딩에 관심 있으신 성인분들은 한 1급까지는 조금 공부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소프트웨어 코딩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이해도가 훨씬 쉽고 그리고 자격증을 딸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에 이런 관심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이 너무 이제 포괄적으로 많기 때문에 내용이 가이드북, 그러니까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코딩 자격증의 가이드북이 실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3급, 2급, 1급의 가이드북을 보시고 그 내용에 준하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딩 자격에 대해서 이론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하는 부분은 뒤쪽에서 간단히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 이론을 설명하면서 중간중간 제가 기출문제나 예상 문제 그리고 예제를 들 수 있는 문제들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간단히 이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에 대한 시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기조에 부합해서 만든 그 자격증이고요. 국제표준과 국내 교육과정 아까 말씀드린 2015년 그 기준을 반영한 그 자격입니다. 그래서 국제 IT 기관인 ECDL, 그와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요. ICDL 컴퓨터 자격 전 과목에 부합하는 어떤 내용으로 이 자격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표준 ICDL 자격과도 또 호환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을 취득하면 ICDL 국제 컴퓨터 자격으로 과정이 또 인계가 됩니다. 연계 인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아래와 같은 이런 인증서를 또 받아서 우리가 자격을 같이 인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자격증 공부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시험의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공부하시기 전에 또 저에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프로그래밍만 잘하면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실제 학교에서나 교육 현장에서도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려는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그래머 개발 양상이 아니고 프로그래밍 양성이 목적이 아니고 컴퓨팅적 소프트웨어, 컴퓨팅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는 이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죠. 뭐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있을 수 있는 이 문제들을 어쨌든지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컴퓨터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해결해보자. 그래 실제 문제에서도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을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컴퓨터적인 사고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걸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는 것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코딩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융합 역량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이 자격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자체에 코딩만 있는 자격증도 사실은 기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은 이론과 프로그래밍을 같이 공부를 해야지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간단히 시험 과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과목은 3급, 2급, 1급이 다 다르게 지금 출제되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이론의 부분, 중요한 공통적인 이론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한 급수만 따로 또 출제가 되는 범위의 이론과 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급수마다 제가 좀 특이한 부분들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급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난이도가 초등학교 저학년도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의 내용을 모르면 또 풀 수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과목에서는 이 문제 해결의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는 부분, 너무 이렇게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제목으로만 봐서는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 해결도 실제 우리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컴퓨팅적 사고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라는 것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서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도는 3급, 2급, 1급에서 다 같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알고리즘도 3급에서는 이거 빈칸 정도가 간단히 채워질 수 있게 뭐 한두 개 정도만 맞추면 할 수 있게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3급은 아마 크게 어렵지 않게 시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프로그래밍 문제도 나오고요. 2급의 경우에는 컴퓨팅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이 또 해결 문제가 과목 1에서 출시가 되고요. 알고리즘, 아까 말씀드린 순서도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와 이해로 해서 실제 코딩을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급에서는 약간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피지컬 컴퓨팅 이해라고 실제 코딩을 해서 어떤 하드웨어에 연결을 해서 소리를 내거나 뭐 움직이거나 결국엔 센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센서를 쓸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아두이노 요즘 많이 하죠. 그래서 아두이노를 많이 해본 학생들 또는 어떤 교구에서 센서를 많이 다뤄본 학생들은 이 피지컬 컴퓨팅 이해의 문제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아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지컬적인 이 요소는 2급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센서에 대한 다양한 부분을 조금 검색하셔서 찾아보시고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도 좀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2문제는 금방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급입니다. 1급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문제 해결, 사고력 문제와 문제 해결 문제가 나오는데요. 난이도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수 있으세요. 네, 3급과 1급의 차이가 조금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를 통해서 우리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급에서는 또한 추가되는 부분이 과목 2부분입니다. 그게 정보 윤리 및 정보 보안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렇게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컴퓨터도 많이 쓰고 핸드폰 이런 디지털 문화의 발달에 좀 중요하게 또 떠오르는 요소가 우리 윤리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 보안의 문제도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아예 한 과목으로 따로 분류가 돼서 네, 한 문제 한 문제 총 2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론적인 부분이 사실은 너무 넓기 때문에 지금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로만 숙지하시면 문제를 푸시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3과목에서는 IoT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IoT 실생활에서의 IoT 그리고 빅데이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사물 인터넷 네,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고 찾아보면 그런 문제들이 실제 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4과목, 코딩까지 해서 1급은 4과목 출제가 됩니다. 코딩이 지금 3급, 2급, 1급 다 공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코딩은 프로그램을 엔트리와 스크래치 2가지의 프로그램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 엔트리 오프라인 버전이 이번에 조금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원래는 조금 낮은 버전이었었는데 엔트리의 경우에는 버전 2.0.46 버전 그리고 스크래치는 3.0으로 오프라인이어도 3.0 에디터 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실 때 이제 사실 버전도 많고요. 온라인 버전도 있잖아요. 실제 그냥 검색해서 우리가 엔트리나 스크래치에 로그인해서 코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자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운로드를 오프라인을 받으셔서 이 버전을 받으셔서 그걸로 좀 숙달되게 연습을 해보시면 실제 시험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버전으로 다운을 받으시고요.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이론 문제는 이론 문제대로 따로 이렇게 풀게 두고요. 그리고 코딩 문제는 실제 바탕화면에 폴더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엔트리와 스크래치 내가 선택한 과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엔트리를 선택할지 스크래치를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하셔서 시험 접수하실 때 그거에 맞춰 접수를 하시는데요. 그 맞춰서 바탕화면에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프로그래밍을 실행하신 후에 그 다음에 거기서 직접 코딩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훈련이 요구되는 네,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중에서도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나 아니면 현장에서도 많이 소프트웨어 수업할 때 엔트리, 스크래치는 많이 쓰실 텐데요. 그 수업을 많이 활용하고 책이나 이런 걸 활용하셔서 좀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 요 나머지 코딩 문제 푸시는 데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지금 3급의 경우에는 문제 해결과 알고리즘이 5문항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기본 프로그래밍, 엔트리 스크래치가 또 5문항이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은 3급의 경우에는
엔트리 스크래치의 그 기본 블럭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블럭이 주어진 걸로 우리는 잘 순서대로 조합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맞춰서만 프로그램이 실행되게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또 이렇게 실행되는데 실행이 안 돼요. 그러면은 다 감점인가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이 시험의 또 장점이 100%다 실행되지 않아도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블럭별로 뭐 이 블럭을 완성했을 때는 1점, 이 블럭을 완성했을 때는 2점 이런 식으로 부분 점수가 또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했을 때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점수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블럭 하나하나 연결하는데 신경 쓰셔서 블럭만 연결 잘 하시면 네, 충분히 부분 점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2급의 경우에는 여기도 프로그램이 5문항 있고요. 나머지 이론은 3문항. 그래서 순서도 문제도 1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피지컬적인 요소는 한 2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도 크게 어렵진 않으세요. 센서 정도만 익히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자, 1급의 경우에는 코딩의 문제가 조금 줄었습니다. 문항 수가.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론의 부분이 조금 많이 늘었기 때문에요. 사고력과 문제 해결 문항이 3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정보윤리와 보안이 2문항, 그리고 IoT 문항이 3문항, 그리고 코딩이 2문항밖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난이도는 굉장히 3급과 2급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2급과 1급은 블럭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어떤 설명을 그대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코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2문항이어도 난이도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네,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1급, 2급, 3급에서 나오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해결과 사고력과 문제 해결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연계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따가 출제되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 해결은 3급은 1, 2, 3번 이렇게 3문항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2급은 1번, 2번에서 2문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급은 2문항에서 1번, 2번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급도 이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의 그 난이도는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론을 잘 습득하시고 실제 모의 가이드북에 나오는 기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훈련을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출제가 되느냐, 문제의 어떤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절차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이해했는가를 또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문제 분해를 거쳐서 다양성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포커스에 맞춰서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추상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인지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선택하고 규칙을 찾는 문제들은 2급, 1급, 3급에서 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류에 대한 부분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탐색과 패턴을 공식화해서 3급의 경우에는 패턴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탐색하는 것도 1, 2, 3급에서는 다 공통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표현을 이진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출제가 되고 있고 어떤 정보의 유형들이 있으며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실생활과 연관지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력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어떤 문제가 출제되며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론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고력과 문제 해결 부분은 그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에 준하는 과정, 그 내용을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많은 내용을 다 알고 가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1급 가이드북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컴퓨팅 사고력, 우리 너무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컴퓨팅적 사고 능력을 키워야 된다. 컴퓨터처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로봇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인간인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사고 능력이 과연 뭔데 이거를 키우고 배양해야 되고 우리 교육 현장에서 배워야 되느냐라는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팅 사고력은 우리가 주변 일상생활에도 있을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컴퓨터 입장에서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네, 그냥 문제를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고 컴퓨터 입장에서 문제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분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조금 나눠서 분해를 해서 패턴을 인식하고 그로 추상화로 인해서 알고리즘을 계획합니다. 코딩을 하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컴퓨팅 사고력의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고요. 이 부분별로의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컴퓨팅 사고력의 구성 요소가 앞에서 4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또 9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료 수집, 어떤 문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자료 분석, 수집한 자료를 우리가 또 분석을 해야 되죠. 그 분석을 할 때 어떤 패턴을 찾아서 어떤 결론에 이끌 수 있게 그 자료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표현은 시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그래프, 이미지 등으로 우리가 눈에 보기 쉽게 시각화하는 걸 자료 표현의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자료 수집, 분석, 표현의 내용은 3급에서 이론적인 부분, 문제 해결 부분에서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주고 이 부분에서 수집에 대한 부분은 어디고 분석에 대한 부분은 어디고 그리고 시각화로 실제 이 어떤 문제를 표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 표를 분석하는 방법, 그거를 표를 보면 이제 직관적으로 3급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 분석, 표현에 대한 문제들이 3급과 2급에서는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다룬 문제 분해. 문제 분해는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기 쉽게 조각을 내서 해결책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추상화는 필요한 부분들만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거하는 거고요. 알고리즘도 어떤 명령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고요. 자동화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나 어떤 기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불가능한 문제를 모의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고요. 자, 병렬화의 경우에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도록 자원을 조직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9가지의 구성 요소를 우리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고요. 중요한 거는 앞에 자료 표현, 자료 분석, 자료 수집의 3가지 부분과 나머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4가지 요소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팅 사고력에서 첫 번째 구성 요소로는 문제 분해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는 복잡한 일상생활에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작은 부분으로 쪼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버스 앱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지금은 핸드폰에서 버스 앱을 사용하죠. 그런데 불과 또 몇 년 전만 해도 이 버스 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 앱이 어떻게 개발됐나 보니까 몇 년 전에 2019년인가 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남학생이 이제 학원 수업이 늦게 끝나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끝났는지 아니면 계속 운행을 하는지 알 수 없어서 그냥 걸어가려고 했답니다.
네, 걸어가고 있는 중에 내가 타야 하는 그 버스가 마침 지나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아깝다는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핸드폰에 내가 타고 싶은, 내가 타야 하는 버스가 검색을 해서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게 바로 만들어진 게 이 버스 앱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불편한 상황들을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바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분해를 해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한 이 버스 앱의 경우에는 어떻게 분해를 하면 좋을까요? 처음에 버스 정류장들의 위치를 다 분석을 해야 합니다. 네. 위치를 분석하고 그 버스 정류장에 있는 버스 번호를 또 다 조사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버스 노선도를 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도 각각 버스 정류장 위치, 버스 번호, 버스 노선도 이렇게 분해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걸 또 다시 조각을 해서 작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문제를 작게 쪼개서 해결하는 방법을 문제 분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패턴 인식이라고, 패턴 인식은 문제 규칙이나 공통적인 부분을 탐색해서 해답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패턴은 우리 패턴이라고 하면 딱 인식되는 게 있죠. 옷의 무늬, 일률적인 패턴, 어떤 이런 벽지의 패턴, 어떤 시각화되어 있는 이미지에 대한 패턴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어떤 규칙이 있는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3단 샌드위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 1단을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봤을 때 규칙이 맨 아래 빵이 있고요. 상추, 참치, 토마토, 치즈, 빵이 1단의 샌드위치의 재료입니다. 이런 순서대로 샌드위치를 1단 만들고요. 자, 2단으로는 당연히 똑같이 빵, 상추, 참치, 토마토, 치즈, 빵 이렇게 해서 2단을 만들겠죠. 자, 그럼 우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3단에 올 순서는 무엇일까요? 하면 지금까지 올렸던 그 규칙대로 3단에도 그대로 샌드위치가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 패턴의 가장 중요한 건 과거의 어떤 규칙의 반복을 미래에 우리가 재사용한다라는 게 중요한 의미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패턴에서는 규칙이나 공통적인 부분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추상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상화는 어떤 거냐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요소들을 일반화하는 거, 파악하고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생활을 볼 수 있는 이런 예들을 찾아볼게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표지판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이 표지판은 위에 스탑 사인이 있고요. 아래에 기차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누가 봐도 기차가 오니까 멈춰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죠. 네.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표지판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네. 외국인도 언어를 몰라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불필요한 언어들과 이런 말들을 다 제거하고 이 표지판만 봤을 때 스탑 사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추상화의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씨, 일기예보 같은 거를 보았을 때 구름의 이런 비 모양만 봐도 오늘 내일 비가 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런 시각화되어 있는 로고의 예도 추상화의 한 부분의 예입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또 출제가 많이 되는 이 노선도의 부분도 우리가 컴퓨터청 사고 능력의 구성 요소인 추상화의 일예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하철 노선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광화문을 가고 싶어요. 광화문역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광화문역을 가기 위해서 우리 집에서부터 몇 킬로미터이고, 그리고 편의점은 뭐가 있고, 소방서는 뭐가 있고, 그런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집 앞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광화문역까지 가기 위한 몇 정거장을 가면 되나라는 것만 우린 알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선도는 추상화의 아주 기본적인 예입니다. 자, 주변에 편의점,
경찰서, 뭐 소방서 이런 거 없습니다. 딱 필요한 지하철역들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지도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은 다 제거하고 지하철역들만 표시한 이 지하철 노선도가 가장 대표적인 추상화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노선도 추상화의 그 실제 기출 문제에서도 이런 노선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품 사용 설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한눈에 이가 어떻게 쓰라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굳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각 부분의 기능들을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하고 필요한 요소들만 내 눈에 볼 수 있게 시각화한 걸 우리는 추상화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리즘에 대한 과목이 사실은 따로 빠져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다뤄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뒤에서 이 과목으로 따로 빠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순서의 부분도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많은 알고리즘으로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판기에 우리가 음료수를 뽑고 싶습니다. 그럴 때 자, 어떻게 할까요? 동전을 넣는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음료를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세 번째, 음료를 꺼낸다. 자, 네 번째, 거스름돈을 받는다. 라는 어떤 일련의 절차적인 순서가 있죠. 자, 뿐만이 아니라 뭐 라면을 끓일 때의 순서, 이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린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컴퓨터로 뒤에서 이제 코딩을 해서 알고리즘에 맞게 작성을 해볼 텐데요. 어린 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일 경우에는 이 알고리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플러그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진짜 샌드위치의 재료들을 준비를 해서 아까 그 패턴에서 한 것처럼 순서대로 너희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봐 라고 하면 아이들이 더 이해하기 쉽죠. 아,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차례 나열한 것을 알고리즘, 순서대로 정리한 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고학년이나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성인의 경우에는 코딩으로 알고리즘을 짜지만 저학년이나 어린 학생의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교구나 아니면 도구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데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이론적인 부분을 이해하면 더욱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알고리즘은 이렇게 순서도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순서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각 급수별로 한 문제, 두 문제는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순서도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고력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력에 대한 지금 이 이론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급, 2급, 1급에 대해서 출제된 기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급 문제입니다. 자, 노랑이는 대전에 계신 할머니 댁에 가는 방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 표와 보기를 참고해서 아래 문제를 빈칸을 완성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론이기 때문에 실제 컴퓨터에 있는 파일에 이 문제 1번은 뭐고 2번은 뭐다라는 걸 실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키보드로 작성하는 능력이 또 저학년이어도 돼야지만 이 3급 문제를 또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지도가 나왔습니다. 아, 앞에서 배웠죠. 아, 지도가 나오면 뭘까요? 네, 추상화의 대표적인 시각화, 추상화의 대표적인 예로 지도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추상하겠구나라는 거를 우린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컴퓨팅 사고력 요소 중에서 자, 컴퓨팅 사고력 요소가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본 9가지 요소죠. 자료 수집, 분석, 표현, 그리고 문제 분해, 추상화, 알고리즘, 자동화, 시뮬레이션, 병렬화. 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도 이 내용을 한번 보면 또 풀 수 있습니다. 네. 이 사고력 중에서 어떤 1번 문제, 괄호는 할머니 댁에 가는 방법에 가에서 밭처럼 할머니 댁에 가는 과정을 순서대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랑이가 할머니 댁에 가는 방법을 이렇게 순서대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가를 보면 뭐 서울역으로 전철을 타고 간다. 그리고 대전행 열차를 표를 예매한다. 그리고 대전행 열차를 탄다. 그리고 좌석 번호를 확인한다. 대전역에 내린다. 할머니랑 만난다. 라는 어떤 일련의 쭉 과정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순서도로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순서로 표현한 것을 컴퓨팅 사고 능력에서 우리 뭐라고 한다? 앞에서 배웠습니다. 네.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알고리즘에서 제가 예시로 약간 순서도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그 순서도 표현하는 건 다음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모든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컴퓨팅 사고 영역 요소 중에 알고리즘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답안지에 알고리즘이라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팅 사고력 요소 중에서 2번은 할머니 댁에 가는 방법의 지도처럼 할머니 댁에 가는 과정을 단순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도 나왔잖아요. 네, 지도 나오면 우린 추상화입니다. 네, 그래서 지도에서 우리는 추상화로 다른 불필요한 요소들은 다 제거하고 노랑이가 대전 할머니 집에 가는 과정, 그 길만 표현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추상화이구나 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요소 중에 이 단순화해서 표현한 것은 컴퓨팅 사고력 요소 중에 추상화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상급 문제는 이 정도 난이도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론 정도만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3급은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급의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진이의 방이 이렇게 도형으로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먼저 보면 정리의 규칙이 있네요. 네, 어지럽게 되어 있는 거를 규칙에 맞춰서 나열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는 같은 도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도형이 있지만 같은 도형을 사용하지 않고요. 나는 평행사변형 왼쪽에 마름모를 놓습니다. 다는 마름모 왼쪽에 동그라미를 놓습니다. 라는 육각형을 맨 앞에 둡니다. 라고 정리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의 종류가 이렇게 A, B, C, D로 나눠져 있죠. 네, 그러면 각각의 정리 규칙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A와 D에 나열했을 때 두 번째와 네 번째 들어갈 도형이 각각 무엇인가 라는 거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형을 실제 이 정리 규칙에 맞춰서 한번 나열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의 경우에 평행사변형이 왼쪽에 마름모를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D가 있고 그 뒤에 C인 평행사변형이 놓여야겠죠. 네. 그 다음에 다의 규칙을 살펴보았을 때는 마름모 왼쪽에 동그라미를 놓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서까지 본 규칙의 왼쪽에, 맨 왼쪽에는 A인 동그라미를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육각형을 맨 앞에 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육각형인 B가 맨 앞에 두면 결국에는 이 규칙에 맞춰서 B, A, D, C의 순서대로 도형의 종류가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가고 네 번째 들어갈 도형은 각각 A와 C가 되겠죠. 네,
그래서 평행사번형, 뭐 마름모 이런 걸 모르는 학생은 조금 문제를 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이어도 이 도형을 아는 학생들은 또 쉽게 풀 수 있으니까요. 네, 이게 3급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로 문제 해결, 어떤 규칙을 찾는 네,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2급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급 문제는 친구들의 키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를 보고 이제 또 문제를 볼 텐데요. 보기를 보면은 이 서술한 내용을 맞춰서 문제를 분해한 겁니다. 자, 서술한 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문장으로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그래서 그거를 표로 문제를 분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 초록이, 주황이, 노랑이, 연두가 있는데, 자, 가를 보시면, 자, 초록이는 노랑이보다 3cm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록이는 노랑이보다 3cm가 더 크다라는 걸 문제를 분해해서 공식화 시킨 거죠. 그래서 노랑이 플러스 3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를 봤을 때는 자, 우리 반에서 초록이가 제일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록이가 제일 크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다로 넘어가서 우리 규칙을 한번 다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주황이는 노랑이보다 3cm 작다. 그러면 문제 1번에서 괄호가 있네요. 주황이 플러스 뭘까요? 자, 더하기 3이 되겠죠. 네, 왜냐하면 3cm가 작다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라는 연두는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작은데 14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공식화를 벌써 문제 분해해서 시켜놨습니다. 자, 그다음 마는 주황이는 연두보다 2cm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 두 번째 주황이는 연두보다 더하기 2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문제 분해를 통해서 표로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실제 문제는 이 1번 괄호에 더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3cm 작다고 했으니까 주황이 플러스 3을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것을 이 문제 분해한 이 차트를 우리는 순서대로 이렇게 차트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위 차트는 친구들의 키를 비교한 내용을 쉽게 나타내기 위해 그래프로 단순화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배운 추상화했다라는 내용이죠. 불필요한 요소들은 제거하고 딱 친구들 이름과 키만 나타냈습니다. 자, 앞에 분석한 이 이름과 공식을 보고 추상화했습니다. 자, 그래서 각 네모에 들어갈 친구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적으세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왼쪽 표를 보고 초록이, 주황이, 노랑이, 연두의 키 순서를 알 수 있죠. 자, 그럼 140은 네, 처음에 연두이고요. 두 번째는 주황이, 세 번째는 145cm는 네, 노랑이고요. 그리고 148cm는 초록이. 네, 이렇게 처음에 설명한 문제를 문제 분해를 통해서 표로 나타내고 그리고 그것을 추상화해서 차트로 나타냈습니다.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네. 자, 그럼 2급의 또 두 번째 문제 해결 과정이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서는 로봇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고자 합니다. 네, 보기를 참고해서 문제의 빈칸을 완성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AI 로봇의 강아지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면서 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걸 또 배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90년대 애완용 로봇은 그냥 실제로 이 관절도 16개밖에 없고요. 발바닥 센서, 머리 센서 이렇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모델에서는 AI 로봇이 출시가 됐는데요. 얘는 사람의 목소리도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서 안면 인식 기능이 있어서 또 사람들의 그 표정도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관절도 16개에서 22개로 늘어나서 더 자유롭게 관절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모델과 다른 게 나와 있듯이 눈을 통해 다양한 표정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표정으로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학습된 AI 로봇이 있다라는 게 지금 이 AI 로봇 강아지에 대한 설명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컴퓨팅 사고력은 자,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절차적인 사고 능력, 문제 해결을 하는데 어떤 절차적인 사고 능력을 컴퓨팅 사고 능력이라고 한다. 그 사고력에는 우리 앞에서 9가지 구성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중에서 지금 2급에서는요. 자료 수집, 그리고 자료 분석, 그리고 자료 표현으로 구분된다. 이 3가지만 언급을 해줬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서는 로봇 강아지의 초기 모델부터 최신 모델의 가격, 그리고 기능 등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컴퓨팅 사고 요소 중에 어떤 단계에 해당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검색을 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대요. 어떤 정보를 검색을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자료 표현 중에 어떤 걸까요?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료 수집이죠. 정보를 모았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컴퓨팅 사고력 중에 정보, 자료 수집 단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강아지의 발전 과정을 표로 정리했다. 네, 그러면 어떤 시각화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컴퓨터 사고력 중에 어떤 단계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자료를 처음에 그 앞에 문제에서도 볼 수 있었죠. 그 설명에 대한 부분을 표로 나타내고 그리고 시각화했죠. 차트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로 정리한 것은 무엇으로 볼 수 있다? 자료 표현 단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그래프나 이미지로 시각화했다. 그런 건 컴퓨팅적 사고력에서 자료 표현 단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상급과 2급의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1급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급 문제에서는 표로 나오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각화되어서 표나 차트, 도표로 나타내면서 문제가 출제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질문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과장은 미국 기업 가트너에서 발표한 스마트폰 판매량 자료를 이용 목적에 맞게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자, 이 왼쪽에 보는 표는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입니다. 네, 그런데 김 과장이 다시 정리한 표가 오른쪽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언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표를 조금 보기 쉽게 정리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시면 자, 1번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2016년도 4분기 대비 2017년도 4분기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벤더는 A, 이 중에 무엇이다 라는 걸 우리가 자료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벤더가 A, B, C, D, E가 있네요. 네, 벤더가 A, B, C, D, E가 있고 자, 2017년 4분기 판매량과 그리고 4분기 시장 점유율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냈고요. 2016년 4분기 판매량과 2016년 4분기 시장 점유율을 또 퍼센테로 나타냈네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판매량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고 시장 점유율도 어떤 거는 많은 거, 뭐 적은 거 이런 식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에 이제 오른쪽에 여기 김 과장이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한 거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증가한 벤더는 무엇인가? A, B, C, D, E 중에 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시장 점유율을 퍼센테이지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A의 경우에는 2016년에서 2017년에 갔을 때 자, 몇 퍼센트? 0.4% 증가했구나라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B의 경우에는 3.3% 증가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C의 경우에는 0.1% 증가했고요. 자, D의 경우에는 0.1%, E의 경우에는
1.4%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7년 정유율이 다 증가는 했는데 2016년보다 얼만큼 증가했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 자, 빼기해서 퍼센테이지로 나타냈죠. 자, 이렇게 구한 다음에 가장 많이 증가한 벤더는 어디다? 3.3% 증가한 비벤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1번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자, 2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김 과장은 가트너에서 발표한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자료를 이용 목적에 맞게 이렇게 오른쪽처럼 다시 정리를 했는데, 자, 이 김 과장이 다시 정리한 표를 만들고 2번에 괄호가 있네요. 자, 이 부분에 무엇이 들어갈까를 지금 우리가 정답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왼쪽에 원래 있던 표는 정리가 안 된 표고요. 오른쪽에 있는 표는 정리를 김 과장이 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정리했냐라는 걸 우리가 또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자, 보면 하나씩 대입해 보면 되겠죠. 자, 18.2% 점유율은 A 벤더니까 A 벤더를 첫 번째 줄에 놨겠구나. 두 번째 줄은 비어 있고요. 자, 세 번째 줄은 10.8%로 E 벤더이고요. 네 번째 줄도 모르겠고, 자, 다섯 번째는 6.3%의 시장 점유율로 D 벤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개 비어 있는 이 물음표의 벤더들은 무엇일까요? B와 C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김 과장이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순서대로 정리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와 C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지는 우리는 시장 점유율의 퍼센테이지의 높은 순서대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A는 18.82%,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C겠죠. 17.9%, 그 다음에 E는 10.8%, 그러면 2번의 정답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6.9%인 비벤더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 해결에 대한 이론과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면 그 생산성본부 사이트에서 보시면 자료실에 1급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내가 필요한 급수에 맞는 가이드북에 보시고 거기에 이론들을 조금 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도 조금 더 많이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